9월 첫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입니다. 네, 이번 주 고양신문 1면에는 8월 마지막 날 저녁에 고봉산에서 찍은 노을 사진, 그리고 그날 밤하늘에 떠오른 슈퍼 블루문 사진을 좀 넣어보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쉼표를 찍으며 하루하루 보내시는 그런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서해선 일산 연장 구간 과연 배차 시간 줄일 수 있나? 고양시의 1조 3천억 투자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얼마 전 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양시 2차 추경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남동진 기자가 이번 주부터 기획 취재 지역 순환 경제를 주제로 이제 연재를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DMZ 다큐 영화제 그리고 고양 여성 영화제가 이번 달에 개막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서해선 일산역 연장 노선이 개통이 되었는데요. 배차 시간이 거의 1시간 간격이다 보니까 이 이용자들의 실망이 되게 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치권 내에서도 배차를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이 나왔다고 하죠.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다고 해요. 1시간에 한 번 출발하는 서해선 열차를 타지 못한 이용자들은 다음번 서해선 열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곧바로 경의중앙선 다음 기차를 이렇게 탔습니다. 어차피 대곡역에 가면 출발하는 서해선 열차를 탈 수가 있었으니까요. 뭐 그렇긴 해도 지금 일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좀 더 늘어나야지 좋은 거 아닌가요? 차편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철로를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이 같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해선 열차를 증편하려면 경의중앙선 열차의 배차를 줄여야 자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차편이 부족하다고 원성을 듣고 있는 경의중앙선 열차를 줄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코레일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일산역에서 대곡역까지 1시간에 최대 투입할 수 있는 차편이 한 10회 정도라고 보는데, 출근 시간대에는 이미 경의중앙선 열차가 10회로 이렇게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열차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배차 늘어나면 같이 다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좀 실망감이 많이 클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용객 숫자 잘 분석한 다음에 통계 입각해서 합리적인 배차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는 싶어 보이네요. 고양시가 고양특례시 그리고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10억 달러 투자협약 체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었죠.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규모잖아요. 눈에 번쩍 띄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1조 3천억 원이면 고양시 1년 총 예산의 약 38%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머니투데이, 일요신문, 대한경제 등 약 20개 매체에서 고양시 보도자료 제목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1조 3천억 정말로 고양시에 투자되는 거 맞는지 보도자료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디지털경제발전기금을 통해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디지털경제발전 사업에 약 1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자,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이 협약이라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용어의 법적 의미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의향서, 협약서, MOU라고 부르는 양해각서,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자,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양자 간의 약속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실현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거죠. 고양시가 맺은 약속도 협약 그 수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MOU라는 게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많이 체결이 됐었고, 네네.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이렇게 협약식 갖고 보도자료 내는 거 아닐까요? 단체가 이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여기는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아직 정식으로 등록 절차조차 밟지 않은 조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회의 모체가 국제문화기금이라는 단체인데, 국제문화기금에서 지난달 23일에 디지털경제포럼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처음으로 선언한 게 지금까지 나온 것의 전부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법적 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양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자금원인 국제디지털발전기금 역시 현재로서는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거 있나 검색해 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요. 국제문화기금의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문화기금과 최유덕 박사님께서 전 세계의 웹3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를
조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에 설치하는 조직의 이름입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직 조직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성은 23일 날 이제 결성을 선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법규에 의해서 네. 사실 등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이러한 계획을 실행을 한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협력이 잘 되어지고 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고향으로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단체가 이제 막 설립이 됐고 이 투자 기금을 이렇게 모을 계획이다라는 것은 있지만은 아직 이 1조 3천억 원이라는 기금이 현존하는 건 아닌 상황인 거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고양시에 이렇게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고양시 입장도 취재를 해보셨죠? 협약식 관련 보도자료를 낸 고양시 담당 부서와 전화통화를 해서 제가 3가지를 딱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지자체가 아직 등록도 되지 않은 단체와 협약식을 맺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답변은 미등록 단체와 협약식 맺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 있으면 보여달라. 기자인 저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1조 3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받는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 걸 담은 것뿐이다. 투자 의향 협약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문서니까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의 실현 가능성을 고양시는 얼마나 보고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 될지 안 될지는 기다려보면 될 것 아닌가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런 또 질문이 오면 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협약이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취재된 바가 있나요? 고양시 투자 유치위원 중에 이종혁 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취재가 됐습니다. 이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국제문화기금의 고문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역시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혁 전 의원님은 국제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위원회 투자위원장님이세요. 네네. 투자 쪽에 이제 그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셔서 브릿지 역할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종혁 전 의원님이 고향을 팍팍팍팍 밀었죠. 지난주에 그 고양시 감사관 발표가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민선 7기 당시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사가 백석 시청 이전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게 의도적인 어떤 표적 감사가 아니냐, 또 반대로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다고요. 보도자료 28일날 나왔었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원래 당초 있었던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했던 그 기간인데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 시에서 특정 감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총 3건의 위법 부당사안이 발견됐다. 어떤 문제가 그럼 확인이 됐냐? 신청사 선정 부지 변경 조례를 위반한 사안, 시민 대표 선정을 부적정하게 진행한 부분, 입지 선정 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 성별 구성의 부적정 문제. 요 3가지가 지적됐습니다. 첫 번째, 입지 선정 조례를 위반했다. 자, 어떤 이유인가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렇게 조례를 통해 구성된 입지 선정위가 무려 9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데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이었는데요. 근데 한 달 뒤인 6월에 부지 경계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이거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영주차장 인근이 아니라 좀 더 아래쪽에, 그 아래쪽 그린벨트 지역 73,096 제곱미터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관 측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이게 80% 이상 위치가 바뀌었다. 한 20% 정도만 중첩이 되고 이거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부지 선정 위치도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용역업체랑 이제 시장님이랑 뭐 이렇게 관계자들만 모여가지고 결정한 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 결과적으로 앞서서 이제 공정하게 이게 진행하려고 했던 그 신청사 입지 선정 노력이 훼손된 거고 더 나아가서 조례 취지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재준 전 시장 같은 경우가 주교 공영장 부지는 아예 신청사 부지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거기 시유지이기 때문에 유보지로 남겨놨다. 추후에 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좀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 가지고 남겨놓은 것이고, 입지 선정이라는 곳이 이제 큰 틀에서 주교 공영 주차장 부지 일대를 선정할 것이지 세부적으로 여기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니었다. 세세한 이런 경계나 이런 사안들은 행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따져보고 가장 시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 이걸 조례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시가 재산 가치가 더 상승을 했는데 이건 칭찬받아야 할 행정 아니냐. 근데 이걸 도리어 위법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는 거는 이게 좀 옳지 않다. 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다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떤 그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촉직 먼저 시민대표 4명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조례상으로도 규정된 게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 위원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이건 사실 부서의 정무적 판단, 재량에 네. 맡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문제로 삼기 시작하면은 이 고양시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거 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성별 구성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잘못된 거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관련 조례, 그 양성평등 뭐 관련 기본법, 그리고 고양시 성평등 조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6대4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특정 성별이 6을 넘어갈 수 없도록 남성 위원 비중이 지나치게 좀 높았던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좀 지적됐던 사안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사실 이 규정을 어기고 있고 이 문제들을 사실 지적을 할 거면 이제 총체적으로 사실 좀 지적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너무 좀 목적성을 둔 좀 감사 아니냐, 또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감사관에서도 사실은 이 입지선정위원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건 맞다. 다만 이제 딱 감사 청구했을 때 특정 감사로 이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라 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이거 조사 안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네. 좀 조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더라고요. 시의 감사 발표 시기 요것도 좀 이게 묘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 같은 날 이재준 전 시장이 시청사 이전 고의 지연 및 손실 발생에 대한 감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실시 설계 용역이 원래 지금 시기로 따지면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일시정지 상태로 지금 놓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이제 행정적 손해 비용도 막심한 상황인데다가 업무 빌딩, 백석 업무 빌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양시로 6월에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당초 계획이 여기에 벤처시설 입주하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3개월째 눌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기회비용 손해도 사실 좀 막심한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어요. 국민의힘 고양갑 권순영 그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이렇게 명확히 밝혔는데 그 이야기 짧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 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 시청 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 내는 자리였고요. 이날 자리에서 이제 권순영 위원장은 이 시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여기에 이제 당협위원 3명이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부분도 이제 향후 어떤 시청 이전 문제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뉴스 택배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2023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규모를 보니까요, 1946억 원 규모네요. 자, 어떤 예산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시 보도자를 따르면은 이제 미래도시 구축 기반 시민 안전, 주민 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거점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1249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토지리원의 이제 공모 사업으로 또 마찬가지로 선정됐다고 해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34억 원이 편성이 됐고, 경자구역 추진,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여기에도 26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고양페이 예산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국비 예산이 좀 새로 들어왔나 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67억 원이 추가 편성됐더라고요. 지역의 정통시장이죠. 원당시장이랑 덕이동 상점과 이렇게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2억 3천만 원이 이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5억 6천만 원이 이제 또 새롭게 편성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 그 밖에 고양 청년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 원, 네. 그리고 뭐 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의 3억 2천만 원 지급,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교통 분야에는 혹시 뭐 추경 예산 편성된 게 좀 있나요? 개통한 이제 서해선 일산역 연장, 여기에 이제 스크린 도어가 아직 없나 봐요.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설치 23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행주로와 제2자유로 접속도로공사 26억 원,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가 이제 항상 주민분들의 민원 사항이긴 한데 이번에 네. 이제 대곡역이랑 원흥역 임시 주차장 조성공사 등 이제 주차장 관련 예산들이 한 9억 8천 정도가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뭔가 좀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예산 눈에 띄는 것도 있나요? 파악된 예산들로만 보자면은 이제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온 게 복지재단 타당성 용역 9천만 원, 요게 이제 다시 네. 올라왔어요. 네. 이 예산이 왜 주목받냐면은 지금까지 세 차례 본 예산 추경이 있었는데 번번이 올라왔다가 번번이 무산이 됐었거든요. 야당에서도 막 완전히 100% 반대, 또 이렇게는 또 아닌 좀 애매모호한 예산이어서 네네. 이번에 혹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새로운 재단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 복지 시스템 근간을 바꾸는 되게 사안인데 이게 여전히 좀 충분히 좀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도 반응들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예산도 편성이 됐다고요? 요건이 한 5억 정도 이제 편성이 됐는데 시청 이전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예, 보고했다. 거기다가 이제 시청 이전을 전제로 깔고 이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좀 어렵다. 지금 라는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긴 한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남동진 기자가 이번 주부터 총 7번에 걸쳐서 조금은 긴 호흡의 기획 취재 연재를 시작합니다. 자, 제목이 자적도시의 미래, 지역순환 경제로 해법 찾는다입니다. 자, 좀 흥미로운데요. 어떤 의도로 이런 주제를 잡은 것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 다죽도시 실현국을 만들고 또 이제 그 산하의 경제 자유구역 추진하는 부서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 말인즉슨 이제 경제 자유구역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자죽도시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네, 그리고 포커스를 사실- 명확히 했죠. 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를 네. 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경자구역 유치가 과연 무사히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네. 이거인 건데 그러면은 지역순환 경제로 해법을 찾는다. 이 지역순환 경제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예요? 지역 안에서 이제 이러한 양질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역 안에 이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을 하고 지역 안에서 이러한 좀 부를 창출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자, 이번에 이제 국내 취재도 하시고 또 해외 취재도 가실 예정이라고요? 지역 앞에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 재투자 조례라는 걸 또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생산된 그리고 지역에 온 기업들이 여기서 수익을 얻으면은 일정 정도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국내 사례로 좀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해외 중에 이제 영국 프레스터이라는 곳에서 공동체 부 구축 전략, 그러니까 커뮤니티 웰스 빌딩 이라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사례가 꽤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된 정책이어서 저희가 기회가 돼서 네. 자,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고향의 영화 팬들이라면 9월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열리고요. 그에 앞서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고향 여성영화제가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매년 생명, 평화, 소통을 주제로 열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느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개막작으로 이제 이터널 메모리라는 영화가 선정됐고요. 여기 비롯해서 총 54개국에서 출품한 147편의 다채로운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이 CGV 100석, 메가박스 벨라시타 등의 상영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11회를 맞는 고향 여성영화제도 작지만 알찬 영화제입니다. 경기 영상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고향 YWCA, 고향 여성민우회, 그리고 시네쿱 영화 협동조합 등이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행사이고요. 올해는 여성 역사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총 10편의 작품들이 CGV 고향백석, 어울림영화관 등에서 상영된다고 합니다. 자, 가장 반가운 점은 이 모든 작품이 무료로 상영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감독과의 대화 등 다양한 이런 행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일정표를 잘 보시고 관람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 고향 YWCA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